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네. 얼른 모셔볼까요? 오늘은 테슬라 전기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닷 AI 연구소의 강정수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난립니다, 전기차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안타까운 화재도 있었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도 화재가 있죠. 그렇죠. 네. 예, 물론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화재는 있는데 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한번 또 이런 불 나면 끌 수도 없고 그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더 좀 이른바 공포심 같은 게 커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미국에서도 그 테슬라 세미트럭? 네. 네. 이게 불난 게 굉장히 큰 이슈죠, 미국에서. 뭐 일부에서 이슈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또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 고속도로에 이 난간을 들이받고 또 그걸 돌파해서 큰 나무하고 부닥치면서 사실은 세마이트럭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가 아니라 2170 배터리가 네. 쓰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이 부분이 다 불타면서 16시간 동안 연소하는 과정 속에서 뭐 혼란이 있었던 것 분명하게 존재합니다만 이것은 한국의 요즘 맥락에서 계속 화제가 되다 보니까 좀 더 과잉 보도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냥 로컬 뉴스에서 다뤄졌던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화재 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전기차 사고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연기관의 어떤 불타는 것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기술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오류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 불가능한 이슈인가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가 10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50년 동안 네. 배기가스 연소 장치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배기가스 연소 장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연소 예를 장치. 들면 그래서 블랙 스모크 머신이라고 그랬어요. 네. 검은 연기가 나오는 머신이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배기가스 감소 장치. 예. 죄송합니다. 연소가 아니라 감소 장치죠. 감소 장치. 감소 장치를 50년 동안 인류가 만들지 못해서 사실은 검은 연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네. 대단히 환경에 좋지 않았고 스모그에 좋지 않았었지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저감 장치들이 나오면서 지금 매우 그나마 깨끗한 배기가스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출되는 것처럼 이 문제를 그러면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냐?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자면 셀 간에 있어서의 간격 유지 규칙을 국제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네. 그리고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충전 사고 시에는 거의 이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드 밸런싱 같은 것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워낙 신차 중에 90%가 북미 유럽에서는 팔리잖아요. 네. 그럼 퇴근하면 출근하면 다 같이 또 충전을 시작하면은 동시에 그렇게 많은 차량이 충전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트래픽에서 로드 밸런싱을 넣어서 트래픽을 분산하는 것처럼 나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입력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8시간 내에 이 차부터 1부터 100번대까지 차를 먼저 충전하고 101번부터 200번까지 차를 그 다음에 충전하고 네. 이 충전하는 사이에는 전기를 끊고 이런 식으로 전기를 분산시켜서 충전을 시켜주는 시스템들이 네. 대단히 사회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시스템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고 있는 거고 셀 문제는 좀 국제적인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화재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해결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 만약에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캐즘은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데에서도 저는 1차적으로 좀 한국적인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한국 정부가 제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회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배터리 제조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네. 각각의 영역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캐즘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의 이 전기차의 매출 현황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대단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보이시죠? 그런데 저걸 캐즘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중국 데이터입니다만 중국의 맨 밑에 있는 것이 2022년 데이터고 그 이외가 2023년 데이터입니다. 네. 대단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이것이 밑에가 파란색이 중국이고 그 위에가 유럽이고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미국 또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 2022년과 2033년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것은 블룸버그가 작년 하반기에 보도하고 나서 3주 만에 정정 보도를 했어요. 캐즘이라는 단어는 잘못되었다. 캐즘은 얼리 마켓 시장에서
대중마켓, 그러니까 대중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질곡을 넘지 못해서 계곡에 빠져버리는 것을 캐즘이라고 한다면 유럽과 중국은 최소한 대중시장으로 이미 들어가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에서 신차 점유율에서 8%에서 9%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얼리 마켓이 아니라 이미 대중시장 초입에 있기 때문에 캐즘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라고 이미 나왔는데 네. 이 보도를 한국에서 받으면서 네. 한국이 작년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역성장했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캐즘 하고 있는 건데 캐즘이란 보도를 한국의 언어에서 쓰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2024년을 보자면 문제는 2024년이에요. 앞에 데이터를 좀 다시 보시면 지금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4년과 지금 6월까지 7월까지 데이터인데 2023년 데이터가 거의 유사합니다. 성장이 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성장이 슬로우 다운 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즉 2022년 대비 2023년은 크게 성장하였고 네. 다만 기대치에 머물렀을 뿐인데 2024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2023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죠. 네. 이건 유럽 시장이고요. 영국까지 합쳐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 보험 수치로서 계산했을 때 마찬가지로 저 중간까지 빨간색으로 와 있는 것이 2024년 데이터입니다. 네. 그럼 중국도 지금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경기가 후퇴되고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2023년하고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세 번째 저 주황색 그 오렌지색 비슷한 게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 미국 데이터도 2023년과 2024년을 볼 때 결코 축소되고 있는 시장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라고 본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문제는 2024년이 2023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거의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네. 축소 상태는 아니다. 이미 대단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전기차의 화재가 캐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화재가 전기차의 매출을 축소시키고 있다기보다는 거시 경제적인 상황,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데 내부의 재정 문제, 즉 에너지 재정 문제라든지 전쟁 지원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이 문제에 의해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졌거든요. 작년 네. 네. 하반기부터 이러면서 전기차 매출이 뚝 떨어진 것 이런 부분들이 좌우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가 명확하게 침체해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노동시장의 과열들이 지금 축소되고 있으면서 집다음으로 비싼 자동차에 대한 매출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차의 판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전체 거시경제의 영향을 지금 더 크게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막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뭐 과거에 막 성장하는 그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나 여전히 쭉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전기차도 조금 뭐 기울기가 좀 줄긴 했으나 이거는 전체 자동차 주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근데 한국은 그렇지만 포비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기차가 대단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좀 안 좋은 건 맞군요. 네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전기차는 앞으로도 저 성장의 기울기는 유지가 되거나 뭐 더 올라가거나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죠. 전망하세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볼 때 캘리포니아는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하이브리드를 포함하여 금지가 되어 있고 미국의 12개 주가 2030년에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금지가 된 상태고 유럽이 35년이고 영국도 30년에서 35년을 연기했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태국이 지금 35년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라든지 파리라든지 런던 같은 경우에는 도시별로도 2030년에 내연기관차가 판매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한다라면 이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려는 경제계 의견이 반영됐겠죠. 유럽도 2030년에 금지하려고 했는데 독일 측 의견을 산업계를 의견을 반영해서 35년을 연기됐으니까 제도적으로 이미 전 세계 전기차는 금지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냐가 아니라 내연기관차가 금지되게 돼 있고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테슬라의 2분기 매출을 보면 9억 달러 정도에서 탄소 배출권 매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9억 달러가 어디서 왔느냐? 유럽에서 왔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킬로미터당 93g 정도 이상의 CO2를 발생할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사갖고 와서 이걸 메꿔줘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기아의 모닝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아반떼가 130이에요. 네. 아반떼마저도 탄소 배출권이 없으면 유럽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고요. 이거를 메꿀 수 있어요. 현대기아차는. 왜냐하면 자체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제도적인 강압들이 이미 중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특집으로 방송사에서 기아차의 역사, 현대차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현대기아차의 그 탄생 이래로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전기차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미국과 유럽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네. 지금 많은 매출을 이루고 있고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제네시스가 죄송한 얘기지만 고평가를 받고 있지 않고요. 소나타가 고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네시스 아니에요? 아우, 제네시스는 그냥 고만고만하다는 거지. 똑같은 가격에 그러면 미국에서 제네시스를 살까요? BMW 살까요? 아우디를 살까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가격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제네시스를 사고 있는 것이지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EV6하고 아이오닉이죠. 네. 아이오닉과 EV가 기아 EV가 대단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데이터를 좀 보실까요? 네.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이것이 미국의 올해 6월 달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입니다만 1위는 당연하게 테슬라가 하고 있고요. 맨 밑에 초록색이 기타고요. 그 다음에 포드고 그 다음이 기아고 그 다음에 한참 떠나서 리비안이고 그 다음에 또 큰 것이 현대입니다. 기아하고 현대를 합치면 포드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파는 기업 현대 기아차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정도로 된다라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고 가격에 대한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미국에서 테슬라가 현대 기아차가 저렇게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판매한 적은 별로 없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에 공을 들이면서 EV9이라든지 기아의 EV3라든지 EV4가 네. 나가고 있는 거고 심지어 현대는 산타페를 전기차로 전환해서 미국에서 판매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규모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는 것이 현대 네. 기아차의 역사적 매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아니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네. 지금 GM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공장 원래 계획했던 것도 뭐 취소한다는 네. 얘기도 좀 뉴스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사들도 당연히 이렇게 매출이 계속해서 막 성장하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못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GM 지금 유럽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요. 나름대로 GM은 그래도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을 위해서 지금 1,000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해고하고 네. 디트로이트에 있는 네. 그것을 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네. 그나마 EV를 한 2개 모델 정도 3개 하마까지 3개 모델을 만들고 있지만 여기서 프로핏을 못 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 정치 투쟁을 합니다. 내연기관에 있는 이 임원진들은 내연기관이 지속되길 원하는 거고 왜냐하면 EV로 지속될 경우는 자기가 위협받는 것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 심지어는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던 3열짜리 EV SUV를 네. 아예 무기한 연장을 했거든요. 포드는 지금 전기차를 잘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심지어 미국 정부가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크라이슬러하고 집, 그러니까 스텔란티스의 미국 브랜드죠. 아예 올해 말에서야 전기차 모델이 이제야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토요타 전체 매출의 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노키아하고 모토로라 같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노키아하고 모토로라 전 세계 글로벌 1, 2위 피처폰 기업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전환들을 정확하게 못 잡아내고 있는 것이고 미국 정부가 왜 그러면 뭐 대선 결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왜 그렇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밀려고 하고 배터리 생산의 어떤 생산력들을 미국에 가져가려고 했겠냐라는 거. 이것이 산업의 전환의 흐름이라고 봤던 거고 이 자동차 기업들이 못 쫓아오는 거고 그나마 유럽에서는 디젤 게이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클린 디젤이라고 네네네네네. 사기를 치면서 이 관련된 임원들이 대부분 구속됐어요. 네. 구속되면서 그들의 권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폭스바겐 그룹, 아우디와 포르쉐를 포함한 그다음에 BMW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됐고 벤츠도 구속이 되면서 새로운 권력들이 형성되면서 전기차의 전환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정의선 회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지향성들이 강하시고 네. 내부에서도 권력층이 그 아버지 세대하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레거시 기업은 전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나마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었던 독일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전기차를 처음부터 했던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비아디는 조금 다른 역사를 갖고 있지만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고 네. 중국 기업의 이러한 놀라운 성장도 전기차 중심으로 가면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가는 거를 저희가 의심하는 건 아니고 다만 거기에서 이제 속도. 속도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네. 그럼 이 속도 차원에서 테슬라가 지금 진행하는 속도와 다른 그 OEM 업체들이 진행하는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사실 일부에서는 약간 역전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예컨대 이제 뭐 유럽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BMW의 판매량이 테슬라를 넘었다. 이런 것. 전기차? 네. 네. 그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이 데이터 네. 한번 보시면 BMW가 7월 달에 600대 테슬라보다 많이 팔았어요. 그건 왜냐면 BMW가 6월 달에 신차가 2개가 나왔거든요. 네. 신차 효과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MW가 가지고 있는 BMW가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의 어떤 브랜드 가치 이런 네. 것이 있지만 누적 판매액 보면은 2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현재까지 97,000대를 팔았고 테슬라는 178,000대를 팔았다라는 거죠. 대단히 독일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고 있는 거고 물론 저는 그거는 인정해요.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만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경쟁력을 좀 갖기는 어렵다고 봐요. 신차가 있어야죠. 물론 내년에 신차가 뭐 두세 대 이상 나오죠. 네. 신차가 물론 나옵니다만 신차 발표는 12월로 연기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실적 때문에 얘기했지만 이걸 오스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스본 이펙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신차가 나온다 그러면 대기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내년에 그렇죠. 사야죠. 네. 지금 모델 Y가 안 팔리고 있는 거가 지금 모델 Y의 주피터의 이것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올해 모델 Y를 사려고 했는데 내년에 모델 Y 짱으로 좋은 거 나온다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대기하죠. 아니면 현재 모델 Y를 매우 싸게 내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가능하면 신차 모델을 계속해서 비공개로 테스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지금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밝히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 모델 3과 모델 Y의 저렴한 버전으로 해서 신차 모델이 2개가 나오는 거고 네. 원래 모델 2는 2026년에서야 나오는 거고 그리고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가 내년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신차 모델들이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도 저는 테슬라의 전기차 자체의 매력도는 이미 중국 차들이 저렇게 성장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 이런 기업들도 치고 나오고 있고 폭스바겐 볼보도 치고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제 차량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구가하기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2016년, 2017년, 2018년에 모델 3를 준비하면서 배터리를 갖다가 바닥에 깔면서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를 테슬라가 선보였을 때 이것은 센세이션 했지만 시장에서 그러면서 모델 3와 모델 Y가 시장을 석권했지만 이 두 모델로 시장을 계속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한강은 아니라는 거고 네. 이런 맥락에서 6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이 우리는 지금까지 전기차라는 책의 역사를 써왔지만 이 책은 끝났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챕터를 구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새로운 책을 써야만 한다. 이거는 중국차와의 경쟁, 중국차가 이렇게 빨리 또 쫓아올지도 몰랐고 네. 이 책은 끝났고 전기차의 경쟁 끝났고 AI로 대변되고 있는 FSD라든지 네. 옵티머스라든지 이 새로운 뉴북을 써야만 한다. 근데 문제는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 뉴북에서 나오는 매출이 재무제표로 아직 잡히고 있지 않으니까요. 야, 근데 그 테슬라는 그 옵티머스 쪽에 굉장히 힘을 좀 많이 지금 집중하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우선은 작년 11월에 네. 우리식으로 하면은 중국은 산업부하고 과기부가 합쳐져 있습니다. 네. Ministry of Industry and IT Technology라고 해서 여기서 작년 11월에 이제 중국 산업의 전략 보고서를 작년 11월에 하나 발표를 했고 그리고 네. 올해 6월 달에 한번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앞으로 2030년까지 넘어서까지 갈 중국의 글로벌 핵심 사업으로 꼽았는데 첫 번째가 작년 11월에 나오는 것이 AI 로봇이에요. 그래서 유니트리 이번에 뭐 유튜브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놀라셨을 테지만 네. 네. 중국은 정말 살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로봇에. 전기차를 키웠던 것처럼 로봇과 AI 결합된 AI 로봇. 그래서 중국에 계속해서 인도 대비 감소하기 시작한 이 인구수를 대비하고 그리고 중국의 공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인건비를 고려해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계속 남기기 위해서 중국의 최저임금보다 저렴한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에다가 2027년까지 목표는 그래, 정부 목표는. 근데 2027년 불가능하다 보는데요. 3,50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 각 공장에 집어넣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계획이고요. 네. 그러니까 3,500만 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이거 한 2030년이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6월달에 발표했던 것은 자율주행을 2030년까지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 네.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오픈 AI라든지 심지어는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는 피규어 01가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는 앱트로닉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AI 로봇도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SK도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AI와 로봇이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즉 공장에 들어갈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은 이 로봇을 투입한다고 해서 인간의 크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공장을 재편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공장을 개조할 필요 없이 현재 공장 그대로 네, 네. 둔 상태에서 망치도 그대로 쓰는 상태에서 인간과 로봇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흐름에 지금 세계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자동차 시장의 30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시장이 언제쯤 올까 했을 때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2분기 때 좀 일정을 또 항상 일론 머스크는 타임라인을 어기거든요. 네. 저는 한 번도 일론 머스크가 타임라인을 지킨 적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도 투자자들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원래는 올해 안에 공장에다가 옵티머스를 투입하고 자기네 그 네. 테슬라 공장에다가 내년에는 판매하겠다 그랬는데 딱 1년씩 연장시켰거든요. 네. 2025년에 공장, 2026년에 시중 판매. 저는 한 2년씩은 더 잡아야 된다고 봐요. 2026년에서야 가야 자기네 공장에서 의미 있게. 왜냐하면 피규어 공이 보셨겠지만 BMW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얼마나 느린 속도예요. 네. 차라리 제가 하고 말지 답답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아직 머물고 있다는 부분에서 실제로 인간과 같은 유연성과 실용 속도를 가지면서 작업하는 것은 앞으로 2, 3년이 저는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문제는 그 2, 3년 이후에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교체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옵티머스가 좀 장점은 또 있습니다. 정부의 인허가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되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FSD, 지금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하는 FSD, 테슬라가 내년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12.5 평가가 좋긴 합니다만 앞에 슈퍼바이스드가 붙어 있는 거죠. 네. 인간이 눈을 뜨면 안 되고 죄송하지만 선글라스 끼고 또 운전대를 바라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선글라스 끼고 운전대를 바라보면 왜 안 돼요? 감독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벗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에러라고 인정해서 올해 하반기는 고친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반기는 고쳐서, 왜냐하면 슈퍼바이스드, 인간이 계속 손을 떼고는 있어도 네. 핸들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네. 근데 이제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항의가 많으니까 테슬라에서 이거는 버그라고 생각하고 고치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오고, 언슈퍼바이즈가 나오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슈퍼바이즈가 나오려면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허가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택시는 또 추가적인 허가, 사업권이라는 허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부 미국의 13개 도시에서는 이미 그냥 다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되지만, 뉴욕에서 만약에 로봇택시를 운영한다? 이거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거랑 똑같은데 서울은 타다법을 만들어서 막아버렸잖아요. 자율주행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택시 운전자들하고 갈등하는 거기 때문에 소규모 도시들 또는 택시 운전이 많지 않은 도시에서 제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런던에서, 뉴욕에서, 도쿄에서, 서울에서, 베이징에서 이런 것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대단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다만 오히려 FSD를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FSD의 채택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처음으로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흔히 말하는 AI 매출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인가. 그래서 2분기 때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물어봤어요. 투자자들이 네. 2번이나 반복적으로 채택률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meaningful increase, 의미 있는 증가는 있지만 수치를 알려줄 수 없다. 워낙 바닥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보험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보험을 하고 있죠. 네. 자동차 보험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래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3단계부터는 사고가 나면은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FSD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형이 올라왔냐면 테슬라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스코어가 거긴 점수를 항상 해서 매달 스코어를 줍니다. 네. 저의 모든 운전 운전 태도를 분석을 해서 네. 특히 코너길에서 가속도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럼 점수 마이너스 1점 막 띵 내려가고 네. 그래서 90 어떤 사람이 이제 올린 것이 뭐냐면 자기가 90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점수가 네. 100점 만점에서 그랬더니 176달러를 매달 냈는데 FSD 12.5로 나온부터는 그냥 FSD만 주구장창 했더니 점수가 100점으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험료가 80달러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료의 차이가 90달러잖아요. 네. 근데 FSD 사용료가 99달러예요. 그러면 보험을 가지고 있고 FSD를 많이 사용하면은 FSD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보험료에서 그만큼을 깎아줘서 사실상 사람들이 FSD를 무료로 탄다는 느낌을 받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네. 돈은 따로 결제되겠지만.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FSD 12.5부터는 보험과 결합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는 채택률, 테이크레이트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아니, 거고요. FSD를 사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돈 내고 사용한다는 거 말고 그냥 FSD를 활용해서 내가 최대한 운전에 덜 개입하는 게 내 보험료를 깎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니까요. FSD가 우리보다 운전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12.5부터 그렇게 되고 있죠. 12.5부터가. 아니 근데 FSD 지금도 막 조금만 저 딴짓하고 그래도 계속 나한테 주의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한국에서 하는 건 오토필럿이고요. 아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은 FSD가 아닙니다. 아. FSD는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쓸 수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의 일부 도시에서만 쓸 수 있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국에서 제공되는 것은 오토파일럿.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선 변경에서 고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정도에만 사용되는 거고 네. FSD는 여러분 시내 주행용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요번에 12.5에서 아직 통합하고 있지 않지만 9월 달 정도엔 통합할 거로 보는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오토파일럿과 FSD의 구별 없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토파일럿과 FSD는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FSD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0월에 중국에서 있는 로보택시 행사에서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테슬라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대단히. 네.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2030년까지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게 푸시가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매기 효과 형식으로 테슬라에게 허가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 정도 판매했던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데요. 테슬라는 중국에서는 오토파일럿도 지금까지 대부분 제공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차만 탔네요. 차만. 그렇죠. 왜냐하면 보안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지도 서비스를 못했던 거죠. 한국에서도 구글이 지도 서비스를 못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테슬라가 지금 이번에 허가를 받았던 것이 지도는 바이두 걸 쓰는 조건. 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다 두는 조건.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공안이 언제든지 그것을 들여다볼 조건. 왜냐하면 곳곳에 갈 때마다 군대 시설이 있고 공항 시설이 있고 이런 안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은 국가 안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막았던 거예요. 네. 한국도 구글 지도한테도 그걸 요청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테슬라는 지금 미국 외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FSD를 못했는데 지금 상하이에서 테스트가 지금 허락이 됐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상하이에 제한된 도로가 아니라 상하이 전역에서 허가받기를 지금 테슬라는 기대하고 네, 있는 네, 거고 네. 로보택시 행사를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최소한 상하이라든지 중국의 1, 2개 도시에서 한두 개 도시에서 네. FSD가 허가받게 되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단히 큰 사건이죠. 즉 미국 이해 시장으로 나가는 거고 지금 유럽에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만약에 중국에서 안정적인 테스트가 실험된다라면 2025년이나 2026년에는 유럽에서도 세계 3대 시장에서도 FSD가 허락된다라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AI 매출 그것도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죠. 반복되는 매출.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는 팔고 끝이었죠. 팔고 끝이었지만 뭐 부품 자동차 사고 나서 부품도 이건 예외적인 거고 매달 반복되는 매출을 한 번도 만들지 못했거든요. 테슬라도 지금까지 의미 있는 매달 반복되는 리커닝 레비뉴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FSD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 유럽에서 만약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부터 테슬라가 AI 기업으로서의 첫 번째 챕터, 퍼스트 챕터를 쓰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BMW가 엉따 옵션으로 구독형으로 넣겠다고 했다가 한참 비난받아갖고 네. 야 엉따 하려면 한 달에 10,000원씩 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자동차 업체들도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매달 반복 매출. 네. 맞아요. 그 대단히 재밌는 사건이었죠. 그 테슬라는 아마 FSD로 그거를 이뤄낼 것 같다. 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캐시 우드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크 인베스먼트는 2025년이면 난리가 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타임라인은 항상 특히 캐시 우드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너무 좀 빨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좀 늦게 좀 보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미래를. 리스크가 있죠. 이번 대선 리스크처럼 CEO 리스크가 분명하게 크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도 하실 때도 CEO 리스크야 뭐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진정한 의미에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물론 테슬라가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도 기여했고 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기여했지만 네. 회사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는 분명히 여러분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딴짓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 딴짓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성장하는 측면도 있지 뭐. 네. 그것도 맞는 말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점과 리스크가 함께 존재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 또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 블루닷 AI 연구소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네, 재밌네요. 이 얘기들. 네, 다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장시작하죠. 오프닝 벨 라이브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